이 멍청한 아줌마녀나. 넌 뭐 하는 년이냐며 이등병 아들이 폭행당한 엄마이자 군서열 1위 합참의장을 밀친 간부. 10분 만에 사성장군 헬기 3대가 떠서 부대를 개박살내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서울 용산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 합동참모본부 청사, 그 거대한 건물의 가장 깊숙한 곳. 거대한 한반도 전장 상황판이 벽면을 가득 메운 지하 전쟁 통제실의 위층에는 합참의장 집무실이 있었다. 그 방의 주인은 대한민국군 서열 1위 6회 공군 전군을 통수하는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 사성장군 강서연이었다. 그녀의 어깨에 박힌 4개의 빛나는 별은 그녀가 지난 30여 년간 잠보다 전투복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온 삶의 무게 그 자체였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대통령과의 직통 전화와 각군 사령부로 연결된 붉은색 비상 전화들이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의장님, 10분 뒤 서해 합동기동훈련 최종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알았소. 그녀는 부관의 보고에 짧게 답하며 모니터에서 눈을 뗐다. 그녀의 시선이 책상 한편에 놓인 낡은 사진으로 향했다. 20살 무렵 대학 입학 직전에 찍은 아들 이하늘의 웃는 얼굴이었다. 강서연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웠다. 그녀가 별을 다는 동안 아들은 홀로 저녁을 먹는 날이 더 많았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시끄러운 것보다 책을 좋아하던 아이. 그런 아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가장 혹독하다는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겠다고 했을 때 그녀는 차마 말리지 못했다. 어쩌면 평생 군복 속에 숨어 산 어머니를 아들은 그렇게라도 이해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 아들이 지금 강화도 서해 최전방의 해병대 제2사단 청룡부대에 있었다. 강서연은 일정을 확인했다. 오늘 오후 그녀에게는 공식적으로 3시간의 공백이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하시오. 예, 의장님. 하지만 국방부 긴급 안보 상황 시 즉시 복귀한다. 그 외에는 어떤 연락도 받지 않겠소? 관용차도 필요 없다. 그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합참의장이 아닌 어머니로서의 타령을 감행하기로 했다. 그녀는 별이 박힌 전투복을 벗고 평범한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수많은 훈장 대신 얇은 스카프를 둘렀다. 그녀가 집무실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서열 1위의 사성장군이 아닌 그저 아들이 보고 싶은 한 명이 어머니일 뿐이었다. 그녀의 개인 세단이 강화대교를 넘었다. 서울의 번잡함이 사라지고 거대하고 붉은 해병대 표지판과 함께 개활지 위로 길게 늘어선 철책선이 나타났다. 지뢰라는 살벌한 경고판과 강 건너 북한 땅을 응시하는 해안 초소들이 이곳이 전쟁의 최전선임을 실감케 했다. 같은 시각 해병대 제2사단 정문 면회실. 야, 이하늘. 걸레질 그따위로 할래? 이하늘 이병이 바닥에 엎드려 미친 듯이 걸레를 문지르고 있었다. 그의 등 뒤로 면회실 관리병인 백상철 병장이 다리를 꼬고 앉아 과자를 씹어 먹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이 새끼가 오늘 내 엄마 온다고 아주 기분이 날아가시죠? 백병장이 낄낄거리며 과자 부스러기를 바닥에 툭 털었다. 다시 해. 하늘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대 배치를 받은 그날부터 지옥은 시작됐다. 어수룩한 성격, 굼뜬 동작, 그리고 책이나 읽는 나약함. 그는 해병대의 거친 문화 속에서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면회실 관리 책임자인 황덕배 중사가 자판기 돈통을 털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철저히 묵인했다. 오히려 그가 백병장을 부추겼다. 군기는 저런 놈을 잡아야 잡히는 거라면서. 면회객 방문입니다. 그 방송이 울렸다. 하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잠시 후 면회실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 차림의 강서연이 들어섰다. 하늘아, 서연은 아들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불과 몇 달 만에 본 아들은 뼈와 가죽만 남은 채 회색빛으로 질려 있었다. 우수에 찬에 쓰는 입술은 터져 있었고
짧은 해병대 머리카락 아래 관자놀이 부근에 희미하게 가라앉지 않은 멍자국이 선명했다. 무엇보다 아들의 눈, 어릴 적 총명하게 빛나던 그 눈은 지금 공포와 체념으로 죽어 있었다. 어머니, 오셨습니까? 하늘이 경례를 붙이려다 사복 차림의 어머니를 보고 황급히 손을 내렸다. 얼굴이 왜 이래? 어디 아픈 거야? 서연이 아들의 엷은 얼굴을 만지려 손을 뻗었다. 하늘은 자기도 모르게 움찔하며 어깨를 움츠리고 뒤로 물러섰다. 서연의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듯 차가워졌다. 야전 지휘관 출신인 그녀의 본능이 비명을 질렀다. 아들이 지금 극도의 공포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아닙니다. 훈련이 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밥은 잘 먹는 거지? 네, 그럼요. 여기 맛있습니다. 서연은 애써 싼 음식을 펼쳤다.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갈비찜과 잡채였다. 하지만 하늘은 음식에 거의 손을 대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는 음식이 아닌 구석에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는 황덕배 중사와 백상철 병장을 향해 공포에 질린 채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다. 하늘아, 똑바로 말해. 무슨 일이야? 누가 너 괴롭혀?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가라앉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닌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바로 그때였다. 하늘이 긴장한 나머지 어머니가 건네준 따뜻한 차가 담긴 보온병을 놓쳤다. 쨍그랑. 쇠로 된 보온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뜨거운 물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면회실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황덕배 중사와 백상철 병장이 낄낄거리던 웃음소리가 멈췄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얼어붙은 하늘과 쏟아진 물을 향해 천천히 돌아갔다. 정적은 반 3초를 넘기지 못했다. 이런 백상철 병장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다. 그는 먹던 과자 봉지를 집어 던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 애미가 싼 밥 처먹을 자격도 없는 새끼가 지금 면회실 바닥까지 조져? 그는 성큼 하늘에게 다가와 망설임 없이 하늘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어머니 강서연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강서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전신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분노가 치밀었다.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백상철은 서연을 힐긋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두려움도 없었다. 오히려 방해받았다는 짜증과 경멸이 가득했다. 아줌마는 빠져 그는 하늘의 멱살을 쥔 채 면회실 구석 자판기 뒤편의 좁은 창고형 공간으로 그를 거칠게 끌고 갔다. 죄송합니다. 백병장님. 닥쳐. 이 버러지 새끼야, 쾅. 백상철이 하늘을 참고 벽으로 밀어붙이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바로 서연의 귀에 결코 들려서는 안 될 소리가 들려왔다. 퍽. 퍽. 새끼가 여기가 내 집 안방인 줄 알아? 퍽. 군화가 복부를 걷어차는 살이 찢어지고 뼈가 울리는 소리였다. 당장 문 열어 서연이 창고문으로 달려가려던 순간 면회실 책임자인 황덕배 중사가 팔짱을 낀 채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아줌마, 참견 마시라니까. 지금 우리 교육 중입니다. 황 중사는 교육이라는 단어에 역겨운 힘을 주어 말했다. 군대 일은 군대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아줌마는 저기 가서 얌전히 앉아 계시죠. 교육, 서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사람을 짐승처럼 두들겨 패는 게 당신들 해병대의 교육 방식인가? 당신 간부야? 저 폭행을 당장 멈추게 해. 시끄럽네, 진짜. 황 중사가 귀를 후비며 인상을 썼다. 바로 그때 창고 문이 다시 열리고 땀에 젖은 백상철 병장이 셔츠가 찢어진 하늘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나왔다. 하늘은 이미 반쯤 정신을 잃은 듯 입가에 피가 배어 있었다. 백병장은 하늘을 서연의 발치에 짐승처럼 내던졌다. 하늘아,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아들에게 달려가려 했다. 백상철이 그런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다. 교육시켜도 이 모양인데요. 그래서 아줌마, 아들네 아들은 처 맞을 만하니까 때린 겁니다. 하도 갖고 굼뜨러서. 여긴 해병대라고요. 이 정도 깡도 없는 새끼는 매일 쳐맞아도 싸에 서연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이 지옥 같은 공간의 책임자를 노려보았다. 황중사라고 했나? 당신. 그리고 저 병사. 당신들 지금 제정신인가? 내가 이 모든 일을 당신들 상급 부대에 당장 보고하겠소. 그녀는 본능적으로 면회실 벽에 걸린 부대 지휘관 개통도를 찾았다.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보고한다. 아, 다 보고하게. 황덕배 중사가 그녀의 시선을 가로막으며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는 이제 노골적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아줌마가 군대를 알기나 해. 어디서 주워들은 거 있어가지고. 상급부대? 헌병대. 맘대로 하셔. 어차피 그 양반들도 내 말 듣지. 아줌마 말 안 들어. 그는 서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밀쳤다. 아, 진짜. 보자 하니까 열받기 안 해. 뭐 하는 년이냐고. 자꾸 남의 부대 일에 대가리를 들이미는데. 아들 관리 그따위로 한 내 잘못 아니야? 당장 그 족같은 음식물 쓰레기나 치우고 꺼져. 뭐 하는 년.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밀친 그 손가락. 그 순간 강서연의 세계가 멈췄다. 그녀를 짓누르던 어머니로서의 비통함과 슬픔이 순식간에 증발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대한민국 정군 통수권자 2위 합참의장 강서연의 차가운 분노였다. 그녀는 밀쳐진 어깨의 옷깃을 천천히 바로잡았다. 그리고 자신을 위년이라고 부른 황덕배 중사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다. 오직 얼음보다 차가운 살기만이 남아있었다. 방금 뭐라고 했나? 뭐 하는 년이냐고 물었다. 왜? 귀까지 처먹었어. 황덕배가 거침없이 내뱉었다. 좋다, 서연이 짧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버러지들과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핸드백이 아닌 정장 안주머니에서 검은색의 투박한 군용 보안 스마트폰을 꺼냈다. 어이구, 황중사님, 저 아줌마 드디어 일일이 누른답니다. 백상철이 박장대소를 했다. 서연은 그들의 조롱을 무시한 채 단축번호 한 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고 절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황덕배와 백상철의 웃음소리가 멎었다.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단어는 그들도 알아들을 수 있었다. 강서연은 쓰러진 아들을 내려다보며 얼어붙은 두 놈을 곁눈질로 훑으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 합참의장 강서연이요. 합참의장. 백상철 병장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그가 씹던 과자가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졌다. 황덕배 중사의 얼굴은 피기가 사라지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인연이라고 불렀던 아줌마가 대한민국군 서열 1위, 텔레비전 속에서나 보던 대통령 바로 밑에 그 사성장군 합참의장이라고? 의장님. 강서연 의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대한민국 해병대의 수장. 사성장군인 해병대 사령관의 것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경악과 공포로 완전히 떨고 있었다. 그가 용산 합참실이 아닌 외부에서 그것도 보안 단말기로 전화를 걸어온 서열 1위의 방문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강서연은 전화기에 대고 낮고 정확하게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황덕배의 눈에 고정되어 있었다. 사령관. 내가 지금 귀관이 관할하는 강화도 해병대 제2사단 청룡부대 정문 면회실에 와 있어. 의장님,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즉시
내 아들이 여기서 복무 중이라 어머니 노릇하러 잠시 들렀소. 그런데 서연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다. 면회실의 공기가 얼어붙어 병사들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올 지경이었다. 방금 귀관의 부하인 황덕배 중사와 백상철 병장이 내 아들을 이 면회실 바닥에서 짐승처럼 짓밟은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소. 수화기 너머에서 크게 하는 숨막히는 소리가 들렸다. 황덕배 중사는 그 자리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그의 뇌가 작동을 멈췄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그제야 거대한 공포가 온몸을 덮쳤다. 서연은 그를 경멸스럽게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들은 내 아들이 처맞을 만했다고 말했소. 그리고 내가 제지하자 나를 밀치며 그녀는 황덕배를 정확히 가리쳤다. 저자가 나에게 뭐 하는 년이냐, 관여하냐, 고 묻더군 해병대 사령관은 대답이 없었다. 그것은 대답을 못하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사성장군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전군 통수권자인 합참의장에게 그런 모욕이 가해졌다는 보고를 받았을 땐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령관.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지금부터 10분 주겠소. 10분이다. 10분 안에 귀관, 해병대 제2사단장이 헬기를 타고 이 면회실 바닥에 직접 도착하지 않으면 서연은 잠시 말을 끊었다. 난 이걸 해병대 전체의 조직적 기강회의와 부패로 간주하겠소. 그리고 합참의장 직권으로 해병대 사령부 전체에 대한 무기한 특별 합동 감찰을 지시할 것이요. 의장님, 제발. 내 시계로 지금부터 9분 50초 남았소. 이건 합참의장의 경고가 아니라 명령이다. 이딸깍. 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면회실은 무덤보다 더 조용했다. 합참의장님. 황덕배 중사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바닥을 기어 서연의 구두 끝을 잡으려 했다. 자.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몰라봤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 그 자체였다. 그녀는 구두를 털어내듯 황덕배의 손을 밀어냈다. 백상철 병장은 이미 상황 파악을 포기했다. 그는 구석에서 하는 소리만 내며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서연은 더 이상 그 두버러지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급히 쓰러진 아들 하늘에게 달려갔다. 하늘아. 정신 차려. 엄마 왔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그녀가 아들을 부축해 안는 순간 하늘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매일 맞았어. 엄마가 다 알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 아들. 그녀는 아들의 찢어진 입가를 닦아주며 자신의 정장 재킷을 벗어 아들의 몸을 감쌌다. 평생 군복만 입어왔던 그녀의 어깨가 합참의장의 별이 아닌 어머니의 슬픔으로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멀리서 하지만 아주 빠르게 두두두두두두두두 하늘을 찢는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한 대가 아니었다. 강화도의 겨울 하늘을 뒤덮을 듯한 최소 3대 이상의 거대한 헬기 프로펠러 소리였다. 황덕배 중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화도 상공을 날아다니는 일반적인 기동 헬기가 아니었다. 해병대 사령부의 지휘 헬기와 제2사단장의 지휘 헬기, 그리고 그들을 호위하는 무장 헬기 편대가 면회실 앞 연병장을 향해 미친 듯이 하강하고 있었다. 전화를 끊은 지 정확히 7분 만이었다. 대한민국 해병대 서열 1, 2위가 그들의 모든 것을 걸고 합참의장이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날아오고 있었다. 청룡부대의 심장이 오늘 멈출 참이었다. 강화도의 겨울 하늘은 굉음으로 찢어졌다. 그것은 훈련 경보가 아니었다. 맑은 날에 마른 하늘을 찢는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세대의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였다. 정문 위병소의 근무자들은 창백해진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대한민국 해병대 제2사단 청룡부대 상공의 절원. 조합의 헬기 편대가 나타나는 것은 단 하나, 전쟁이 발발했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재앙이 닥쳤다는 뜻이었다. 두두두두두.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해병대 사령부의 지휘 헬기였다. 동체에 선명한 해병대 앵커 마크가 박힌 사성장군의 헬기였다. 그 뒤를 이어 제2사단장의 지휘 헬기가 따랐고 마지막으로 그 두 대를 압도하는 크기의 칠흑처럼 검고 아무런 표식도 없는 육중한 헬기가 상공을 선회했다. 그것은 합참의장 직속 합동참모본부의 긴급 지휘 통제기였다. 면회실. 황덕배 중사와 백상철 병장은 그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군인이었다. 저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의 뼈와 살이 먼저 반응했다. 사령관님. 헬기. 황덕배의 목소리는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강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아들 하늘을 자신의 무릎에 눕힌 채 찢어진 아들의 셔츠를 정장 재킷으로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아들의 창백한 얼굴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에게 지금 이 세상은 오직 두 종류의 인간만 존재했다. 자신의 아들, 그리고 아들을 해친 짐승들. 쿵, 쿵, 쿵. 세 대의 헬기가 거의 동시에 면회실 앞 연병장을 지진이 일으키듯 내려앉았다. 헬기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돌풍이 면회실 창문을 깨뜨릴 듯이 후려쳤다. 위병소 초병들은 비명을 지르며 엎드렸다. 헬기의 문이 열리기도 전에 해병대 사령관 사성장군 탕민식이 뛰어내렸다. 그는 대한민국 해병대의 정점이었다. 그 뒤를 이어 제2사단장 소장 조판석이 굴러떨어지듯 뒤따랐다. 그들의 전투복은 황급히 꿰매입느라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여기라. 탕민식이 면회실을 향해 소리치며 전력으로 질주했다. 해병대의 최고 지휘관 두 사람이 수백 명의 부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치 신병처럼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면회실 문을 향해 돌진했다. 쾅. 면회실 문이 부서져라 열렸다. 두 장군, 그리고 그들을 뒤따라 해병대 헌병대장과 참모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다. 대한민국군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 강서연이 값비싼 검은색 정장이 흙먼지와 핏물로 더럽혀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입가에 피를 흘리며 실신하듯 쓰러져 있는 해병대 이병이 안겨 있었다. 면회실 구석에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지조차 못하는 백상철 병장과 바닥에 주저앉은 채 오줌을 지려 바지를 적시고 있는 황덕배 중사가 있었다. 탕민식 사령관은 숨을 쉬는 법을 잊었다. 조판석 사단장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부정하려는 듯 눈을 감았다 떴다. 의장님. 탕민식이 군모를 벗어든 채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감히 경례조차 붙이지 못했다. 서열 1위의 지휘관이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그것도 자신의 부하들에게 그런 일을 당한 직후였다. 제가 죽을 죄를. 그가 강서연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던 순간이었다. 무릎은 죄인이 꿇는 것이다. 탁장군 강서연의 목소리가 면회실 바닥을 긁었다. 그녀는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리고 죄인은 저기 있다. 그녀의 손가락이 오줌을 지린 황덕배와 넋이 나간 백상철을 향했다. 그제야 두 장군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조판석 사단장의 눈이 뒤집혔다. 합참의장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폭행. 그것도 합참의장 면전에서. 그리고 황덕배. 이 개새끼야. 조판석 사단장이 이성을 잃고 황덕배에게 달려들려 했다. 탕민식 사령관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사단장, 멈춰. 탕민식은 조판석보다 더 깊은 분노에 휩싸여 있었지만 그는 사성 장군이었다. 그는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할 총책임자였다.
그는 천천히 지옥의 악귀와도 같은 형상으로 황덕배와 백상철에게 다가갔다. 내 놈들이구나. 탕민식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해병대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반역자를 향한 차가운 살이었다. 내 놈들이 감히 이 신성한 해병대. 정복을 입고 전우를, 그것도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짓밟아. 사령관님, 저는 황덕배가 살려달라고 빌기 위해 입을 열었다. 그리고 탕민식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이 황덕배의 눈을 꿰뚫었다. 내 놈의 그 더러운 주둥이로 감히 합참의장님께 뭐 하는 년이라고 짓거렸나. 황덕배의 눈이 공포로 뒤집혔다. 내 놈의 그 썩어 빠진 손가락으로 의장님의 어깨를 밀쳤나. 황덕배는 말을 잃었다. 거품을 문 채 그저 바닥을 기었다. 탕민식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뒤를 돌아 헌병대장에게 명령했다. 헌병대장. 예. 사령관님. 저 두 놈. 저것들은 이 시간부로 해병이 아니다. 저것들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범죄자다. 그의 목소리가 면회실을 찢었다. 당장 저놈들의 계급장을 떼고 군복을 벗겨 수의를 입혀라. 특수폭행, 가혹행위, 그리고 전군 통수권자에 대한 모욕 및 상관폭행 미수, 군사반란에 준하는 범죄로 당장 긴급 체포한다. 해병대 교도소 독방에 쳐넣어라.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비명처럼 달려들어 바닥에서 발버둥치는 황덕배와 이미 실신한 백상철을 짐승처럼 끌어내기 시작했다. 살려주십시오. 사령관님. 의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황덕배의 비명이 면회실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시끄럽다. 저 새끼의 주둥이를 막아라. 헌병이 황덕배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 두 범죄자는 그렇게 해병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모습으로 끌려나갔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면회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강서연은 그제야 천천히 아들을 안은 채 일어섰다. 그녀의 검은 정장은 아들의 피와 흙먼지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의장님, 용서를. 조판석 사단장이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렸다. 강서연은 그를 무시했다. 그녀는 탕민식 사령관을 바라보았다. 탁 장군. 예, 의장님. 의무 헬기를 부르시오. 예. 즉시 사단 의무대로. 사단 의무대가 아니다.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눈빛은 그녀의 부대를 단 하나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담고 있었다. 지금 당장 용산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장에게 직접 연락해 합참 명령으로 최고의 외상팀을 준비시키라고. 내 아들은 여기서 단 1초도 더 머물 수 없소. 합참 지휘 헬기로 내가 직접 이송하겠소. 그것은 해병대 사령관과 제2사단장 면전에 대고 날린 가장 큰 불신이자 가장 무거운 질책이었다. 조판석 사단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부대에서 발생한 환자를 합참의장이 직접 자신의 헬기로 수도병원으로 빼내가겠다는 선언이었다. 이 사단은 완벽하게 무시당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탕민식이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잠시 후 칠흑 같은 합참 지휘 헬기가 다시 한번 거대한 바람을 일으켰다. 강서연은 의무병의 도움도 거절한 채 직접 아들을 안고 헬기에 올랐다. 헬기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연병장의 망부석처럼 서 있는 탕민식 사령관과 조판석 사단장을 내려다 보았다. 두 사람 꼼짝 말고 거기서 대기하시오. 예. 내가 내 아들을 병원에 눕히고 다시 돌아올 테니. 그녀의 목소리는 약속이었다. 지옥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 헬기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강화도의 하늘을 벗어났다. 흙먼지가 연병장에 가라앉고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 장군만이 처형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공포에 질린 채 서 있었다. 강화도 해병대 제2사단 청룡부대의 심장부인 전쟁통제실.
한반도 서해안의 모든 해안선과 북한의 동향이 거대한 스크린에 펼쳐진 그곳은 지금 전쟁 상황실보다 더한 침묵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해병대 사령관 탁민식과 제2사단장 조판석은 마치 상급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피고인처럼 거대한 스크린 앞 지휘관석에 굳어 있었다. 강서연 의장은 정확히 1시간 반 만에 돌아왔다. 그녀는 용산 수도병원의 아들을 내려놓자마자 흙먼지와 피자국이 그대로 묻은 정장 차림으로 다시 강화도에 강림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그녀의 군복 입은 그림자, 합참작전본부장 삼성 장군과 합참감찰실장 이성 장군이 도열해 있었다. 강서연은 지휘관석에 앉지 않았다. 그녀는 상황판 앞에 선 채 두 해병대 장군을 돌아보았다. 병원 기록이 방금 도착했소.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메말라 있었다. 갈비뼈 2대 골절, 좌측 신장 타박상으로 인한 내부 출혈, 안면부 열상. 그리고 그녀는 차마 다음 말을 잊지 못하다가 눈을 감고 내뱉었다. 몸 전체에서 발견된 시기가 다른 수십 개의 피하 출혈, 즉 상습적인 폭행의 흔적이 발견되었소.의 탁민식 사령관이 주먹을 꽉 쥐었다. 조판석 사단장은 이제 얼굴이 백지를 넘어 회색빛으로 죽어 있었다. 탁 장군. 이 의장님. 이건 실수가 아니여. 이건 사고가 아니야? 이건 이 부대의 만연한 관습이여. 강서연이 조판석 사단장을 향해 돌아섰다. 조사단장. 자네는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아들을 짓밟을 만큼 편안하게 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 그 관습을 그동안 뭐 하고 있었나? 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휘 책임을. 서연이 차갑게 웃었다. 자네가 지금 그 책임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나? 내가 오늘 여기 오지 않았다면, 내 아들이 합참의장 아들이 아니었다면, 내 아들은 저기서 맞아 죽었을지도 모르고 자네는 그걸 부대 부적합 병사의 불의의 사고 따위로 보고했겠지. 아닙니다. 의장님, 억울합니다. 억울해? 그럼 증명해 보시오. 이 사태가 황덕배와 백상철, 그 두 놈의 일탈이었다는 것을 강서연은 합참 감찰실장에게 눈짓했다. 감찰실장 소장이 앞으로 나서 보안 단말기에 파일을 띄웠다. 보고드립니다. 방금 전 합참교도소로 이감된 피의자 황덕배 중사에 대한 1차 신문 결과입니다. 황덕배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사성장군 면전에서 무슨 년이라고 말한 순간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 남은 인생 전체가 끝장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불었다. 황덕배 중사는 이하늘 이병에 대한 가혹 행위 대부분을 시인했습니다. 문제는 공범입니다. 공범. 그는 자신 혼자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찰실장이 조판석 사단장과 탁민식 사령관을 힐끗 쳐다보았다. 이하늘 이병의 직속 상관인 중대장 남기훈 대위, 그리고 대대장 오치강 중령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묵인, 방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쟁 통제실의 공기가 10도 이상 내려갔다. 조판석 사단장의 다리가 풀렸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이 사단 전체의 지휘 체계가 뿌리부터 썩어 있다는 뜻이었다. 황덕배의 진술에 따르면 감찰실장이 계속 보고했다. 이하늘 이병이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 중대장 남기훈 대위가 황중사를 따로 불러 저놈, 합참의장 아들이다라고 귀띔했다고 합니다. 강서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알고 있었다. 남대위는 황중사에게 절대 특혜 시비가 붙어서는 안 된다. 다른 놈들보다 2배로 굴리고 2배로 엄하게 다뤄라. 그래야 뒤탈이 없다고 사실상 특별관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특별관리. 강서연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황중사는 이것을 상관의 승인으로 받아들였고 백상철 병장을 사주하여 이하늘 이병을 조직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행위가 부대 기강을 위한 필요악이며 중대장과 대대장의 비호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 보고가 끝났다. 강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상황판에 떠있는 강화도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분노는 이미 그 임계점을 넘어섰다. 남은 것은 차가운 결단뿐이었다. 탁 장군, 조사단장. 이 의장님. 두 사람. 이 보고를 듣고도 여전히 억울하다는 말이 나옵니까? 두 장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부대는 합참의장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 아들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혜 시비를 피한다는 명목으로 폭력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이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군 지휘부의 가장 추악한 배신이었다. 감찰실장. 이 의장님. 이 시간부로 합참감찰실은 제2해병사단 전체에 대한 무기한 특별 지휘 감찰에 돌입한다. 사단장의 지휘권을 정지시키고 모든 정보 접근 권한을 감찰실로 이양한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쿠데타였다. 합참의장이 최전방 사단 하나의 지휘권을 통째로 박탈해버린 것이다. 그녀는 조판석 사단장을 돌아보았다. 지금 당장 그 오만하고 무능한 중대장 남기훈 대위, 그리고 그자의 대대장 오치강 중령을 이 자리로 끌고 오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백령도의 파도보다 거칠었다. 내가 직접 저들의 주둥이로 저들의 해병정신이 무엇인지 들어봐야겠소. 청룡부대 전쟁통제실에 육중한 강철문이 열렸다. 먼저 들어온 것은 중대장 남기훈 대위였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빳빳하게 다려 입은 해병대 전투복은 땀으로 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 뒤를 이어 대대장 오치강 중령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려 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턱의 근육을 감추지 못했다. 두 장교는 방 안의 도열한 대한민국군의 정점들을 보고 숨이 멎었다. 합동참모의장 사성, 해병대 사령관 사성, 합참작전본부장 삼성, 합참감찰실장 이성, 그리고 자신들의 사단장 이성. 그들은 자신들의 군생활 전체를 통틀어 본 별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별들이 오직 두 사람, 자신들을 꿰뚫어 볼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충성. 대대장 중령 오치강, 중대장 대위 남기훈, 의장님께 대하여. 됐다. 강서연이 그들의 요란한 경례를 손짓으로 막았다. 그녀는 상황판 앞에서 돌아섰다. 그녀의 피 묻은 정장이 그 어떤 장군의 군복보다 더 위압적이었다. 남기훈 대위. 이 의장님. 자네가 내 아들 이한을 이병의 중대장인가? 이, 그렇습니다. 황덕배 중사에게 특별 관리를 지시했나? 특혜 시비가 붙지 않게 남들보다 2배로 굴리라고. 남기훈 대위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황덕배가 그렇게 빨리 모든 것을 불어버렸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것은 의장님, 오해십니다. 저는 그런 폭력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해병으로서. 강서연이 그의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해병으로서 각 자대에 배치된 아직 모든 것이 서툰 이등병을 선임들의 폭력에 노출시키는 것이 자네의 지휘 방침인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하늘 이병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병사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체력도 약하고 내성적이고 이런 인원이 특혜를 받는다는 소문이 돌면 부대 전체의 사기, 강서연의 입에서 얼음 같은 웃음이 터져나왔다. 내 놈이 말하는 그 사기가 한 병사를 짓밟아서 유지되는 것이라면 그런 해병대는 당장 해체하는 게 맞아. 내 놈은 지휘관이 아니야. 넌 그저 내 안위가 걱정되어 병사 하나를 늑대 소굴의 제물로 던져넣은 비겁한 겁쟁이에 불과해. 의장님, 남기훈이 절박하게 외쳤다. 그때 대대장 오치강 중령이 끼어들었다. 의장님, 남대위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 해병대는 닥치는 대로. 오중령 강서연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내리쳤다. 내 놈은 중대장의 그 어리석은 판단을 바로잡아야 할 대장이었어. 그런데 넌 뭘 했나? 황덕배의 진술에 따르면 넌 이 모든 특별 관리를 보고받고도 묵인했더군. 그것은 중대장의 지휘 권한을
존중, 강서연은 오치강 중령의 바로 눈앞까지 다가섰다. 사성장군의 위압감이 중령의 숨통을 옥죄었다. 내 아들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순간에도 내 놈은 중대장의 권한을 존중하고 있었나? 황덕배가 내 면전에서 무슨 년이라고 짓거리는 순간에도 내 놈은 그자의 사기를 존중하고 있었냐 말이다. 내 놈들은 지휘관이 아니야. 공범이다. 아니, 주범이다. 강서연은 두 사람에게서 돌아섰다. 그녀는 이 추악한 변명을 더 이상 들어줄 가치가 없었다. 그녀는 해병대 사령관 탁민식을 바라보았다. 탁 장군. 이 의장님. 이 두 사람, 이 시간부로 보직. 해임하시오. 오치강과 남기훈의 눈이 절망으로 커졌다. 보직 해임. 그것은 군인에게 내려지는 사회적 사망 선고였다. 합참감찰실은 이 두 자를 즉시 직무유기 및 가혹행위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군검찰로 이송하시오. 나는 내일 아침 대통령께 이 두 자의 군복을 벗기는 것을 공식 건의할 것이요. 의장님. 안 됩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두 장교가 비명을 지르며 매달리려 했지만 양옆을 지키고 있던 합참 헌병들이 그들의 입을 막고 팔을 꺾어 전쟁 통제실 밖으로 끌어냈다. 쾅. 문이 닫히고 청룡부대의 대대장과 중대장이 사라졌다. 전쟁 통제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제2사단장 조판석은 이제 자신의 운명도 저들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포기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강서연은 지친 듯 처음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피 묻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탁 장군, 조사단장. 이 의장님. 오늘 이 부대는 무너졌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무너진 곳에서 다시 세워야지.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내가 합참의장으로서 그리고 조사단장과 탁사령관이 해병대의 수장으로서 함께 져야 할 것이요. 그녀는 조판석 사단장을 바라보았다. 조사단장. 자네는 오늘부로 직무정지다. 이 사단에 대한 모든 지휘권은 합참감찰실장이 대행한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조판석이 마지막 경례를 붙였다. 그리고 탁 장군. 네. 오늘부로 해병대 전체의 병영 문화 특별 점검을 실시하시오. 합참이 모든 과정을 직접 감찰할 것이요. 내 놈들이 말하는 그 해병 정신이 폭력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증명해 내시오. 증명하지 못하면 그녀는 말을 멈추었다. 나 강서연이 해병대 앵커를 내 손으로 부러뜨리게 될 것이요. 그날 밤 늦은 시각 강서연은 강화도를 떠나 불이 꺼진 용산 국군수도병원 1인실로 돌아왔다. 아들 하늘은 진통제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아침에 자신이 덮어주었던 피자국이 말라붙은 자신의 정장 재킷을 걷어냈다. 그리고 간호장교가 새로 가져온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녀는 아들의 침대 옆 작은 간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오늘 하루 그녀는 사성장군으로서 한개 사단의 지휘부를 초토화시켰다. 수많은 별들과 장교들의 목을 날려버렸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그 모든 승리의 전리품이 아니라 그저 고통 속에 잠든 자신의 아들뿐이었다. 그녀가 아들의 깡마른 손을 잡았다. 아침에 면회실에서 잡았던 그 손 공포에 질려 차갑게 떨리던 그 손. 그녀는 아들의 손등에 자신의 이마를 기댔다. 미안하다.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낮게 잠겼다. 하늘아, 미안하다. 내 엄마가 합참의장이라서 미안하다. 그녀는 깨달았다. 남기훈 대위와 오치강 중령이 보인 그 비틀린 충성심과 공정함의 강박. 어쩌면 그들은 평범한 이등병이었다면 무시했을지도 모를 아들을 자신이 합참의장이었기에 오히려 더 가혹한 지옥으로 밀어넣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진실을. 강철 같던 사성 장군의 어깨가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죄책감으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화도 해병대 제2사단 청룡부대 사단장실. 본래 이 방의 주인이었던 조판석 소장은 이제 자신의 방 한쪽 구석에 죄인처럼 서 있었다.
방의 새로운 주인은 합참의장 강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용산수도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아들의 의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를 대신해 강화도에 강림한 것은 그녀의 가장 날카로운 검. 합동참모본부 감찰실장이자 육군소장인 강유빈과 합참작전본부장이자 삼성장군인 최진혁이었다. 사단장실은 거대한 임시 지휘 통제소로 변해 있었다.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 출신으로 구성된 합참의 합동감찰단 수십 명이 사단장실과 그 옆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그들은 청룡부대의 모든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다. 해병대의 붉은 명찰 대신 각기 다른 군복을 입은 이 외지인들의 등장은 이 사단 전체를 공포로 마비시켰다. 그들의 눈에는 동료의식이라는 것은 없었다. 오직 합참의장의 분노를 대행하는 차가운 칼날만이 번뜩였다. 감찰실장님, 육군 중령인 감찰팀장이 굳은 얼굴로 보고했다. 이하늘 이병이 소속된 대대, 오치강 중령이 지휘하는 그 대대 전체의 1:1 면담을 완료했습니다. 강유빈 소장은 차가운 눈으로 보고서를 넘겼다. 결과는 지옥이었습니다. 중령의 목소리가 낮게 잠겼다. 이하늘 이병건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황덕배 중사와 백상철 병장은 대대 전체를 공포로 통제하는 사냥개였습니다. 두 사람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하거나 금품을 상납한 병사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7명입니다. 27명. 고막이 파열된 병사, 손가락 관절이 뒤틀린 병사, 심지어 황덕배의 사주를 받은 백상철에게 장난삼아 가혹행위를 당해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병사도 그동안 사단 감찰부는 뭘 했나? 강유빈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중령은 다른 서류처를 꺼냈다. 지난 6개월간 이 대대에서 상급 부대로 올라간 공식적인 소원 수리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27명이 지옥 속에 살았는데 소원 수리가 한 건? 네, 그래서 저희가 대대 행정반의 내부 서버를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발견했습니다. 중령이 모니터에 파일을 띄웠다. 그것은 폐기 폴더에 숨겨져 있던 수십 개의 소원수리 원본 파일이었다. 병사들의 절박한 비명, 부모님들의 애절한 호소가 담긴 글들이었다. 이 모든 것을 대대장 오치강 중령의 지시로 중대장 남기훈 대위가 직접 누락시키고 은폐했습니다. 강유빈 소장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유는 부대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오치강 중령은 다음 달 대령 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고 없는 부대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그는 모든 병사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황덕배와 백상철은 그에게 사고를 치는 놈들을 정리해주는 해결사였고 그 대가로 포산 휴가와 근무 열애를 받아 챙겼습니다. 이건 부대가 아니라 범죄 조직이다. 최진혁 삼성장군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감찰 중령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황덕배 중사의 개인 컴퓨터에서 나온 장부 파일이었다. 황덕배는 대대 군수 물자를 상습적으로 횡령했습니다. 유류, 훈련용 자재, 심지어 병사들에게 지급될 부식까지 빼돌려 외부 업자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그 수익금의 일부가 정기적으로 상납된 내역입니다. 파일의 마지막 줄에 충격적인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오치강 대대장님 부대 운영비 명목월 150만 원. 이것은 단순한 가혹행위 은폐가 아니었다. 대대장이 자신의 진급을 위해 병사들의 입을 막았고 하사관은 그 비호 아래 횡령을 저질렀으며 그 횡령의 대가가 다시 대대장에게 상납되는 완벽한 공생관계, 부패의 카르텔이었다. 강유빈 소장은 더 이상 보고를 듣지 않았다. 그는 인터폰을 들었다. 지금 당장 헌병대에 오치강 중령과 남기훈 대위를 군사 반란죄가 아닌 이적 행위에 준하는 군용물 횡령 및 직무유기 혐의로 다시 긴급 체포하라고. 그는 조판석 사단장이 듣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크게 말했다. 그리고 이 사단 사단장 조판석 소장, 감찰실장실로 당장 불러들여라. 같은 시각
국군수도병원 VIP 병동 이하늘이 누워있는 병실 밖 복도는 보이지 않는 철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합참의장 직속 경호대와 기무사 요원들이 복도 양끝을 통제했다. 강서연은 아들의 침대 옆에서 졸음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강화도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감찰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횡령, 상납, 카르텔. 그녀는 보고서를 읽어내려갈수록 아들이 겪었을 고통의 본질을 깨닫고 몸서리쳤다. 하늘은 그저 특혜 시비를 피하기 위한 희생양이 아니었다. 하늘은 오치강과 황덕배가 만든 그 거대한 범죄 조직의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혹은 그들의 범죄 행위에 방해가 되는 가장 연약하고 멍청한 목격자였을 뿐이다. 그들은 하늘을 관리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늘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만약 자신이 어제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만약 아들이 합참의장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더라면, 아니, 합참의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발각될까 봐 두려워 아들을 더욱더 잔혹하게 짓밟고 입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강서연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자신의 지위, 그 빛나는 4개의 별이 아들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아들을 겨누는 칼이 되었다는 끔찍한 진실에 그녀는 숨이 막혔다. 그때 아들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엄마. 가늘게 갈라진 목소리. 강서연이 화들짝 놀라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아들 하늘이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다. 하늘아? 하늘아. 정신이 들어 그녀가 다급하게 의사를 불렀다. 하늘의 초점 없는 눈이 한참을 헤매다 마침내 핏물이 묻은 어머니의 정장 소매를 알아보았다. 엄마. 아들의 눈에서 공포도 분노도 아닌 그저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나 맞다가 꿈을 꿨어요. 엄마가 별 4개 달고 헬기 타고 날 데리러 오는 꿈. 강서연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아들의 손을 엷은 얼굴에 비빈다. 이 꿈이야, 하늘아. 꿈이야. 엄마 왔어. 엄마가 여기 있어? 하늘이 희미하게 웃는 듯 했다. 다행이다. 꿈이 아니라서 그 한마디를 끝으로 하늘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강서연은 아들의 그 한마디에 지난 30년간 군인으로서 쌓아올린 모든 이성과 통제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들의 침대맡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부짖었다. 그것은 사성 장군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들을 지옥에서 구해낸 어머니의 처절한 안도와 분노의 통곡이었다. 그녀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은 핏물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강화도의 감찰실장 강유빈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 소장. 예. 의장님. 수고했소. 이 정도 증거면 차고 넘쳐. 이제 강화도에서 철수하시오. 예. 철수. 말씀이 피폐하니까. 하지만 아직 더러운 일은 거기까지. 진짜 심판은 이들을 모두 용산으로 압송한 뒤 합참본부에서 내가 직접 할 것이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동이 터오는 서울의 하늘. 오치강, 남기훈, 그리고 조판석, 탕민식. 그녀는 이름을 하나하나 곱씹었다. 너희가 짓밟은 것은 내 아들 하나가 아니다. 너희는 이 나라의 군 기강을, 그리고 어머니의 심장을 짓밟았다. 그녀는 합참의장실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나다. 지금 즉시 국방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 안보실장께 긴급 면담 보고를 요청하시오. 그녀는 이 사건을 해병대 내부의 비리로 끝낼 생각이 없었다. 이것을 군 전체를 개혁하는 피해 숙청의 신호탄으로 삼을 작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용산 국방부 합동청사. 대한민국 국방의 모든 정책과 전략이 결정되는 가장 높고 견고한 성체. 그 심장부인 국방부 장관실 최고 위급 전략회의실에는 얼음장 같은 정적이 감돌았다. 타원형의 거대한 테이블.
그 상석에는 국방부 장관 이순신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희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으로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 사성장군들이 굳은 얼굴로 배석해 있었다. 그리고 그들 맞은편 피고인석처럼 보이는 자리에 해병대 사령관 탁민식 사성장군이 홀로 앉아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지도자의 사적 복수를 질책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강서연 합참의장이 군 전체의 수뇌부를 소집하여 해병대라는 조직 전체를 심판대에 올린 비공식적인 군사 재판정이었다. 강서연은 상석이 아닌 테이블의 한가운데 마치 검사처럼 서 있었다. 그녀는 피 묻은 정장 대신 칼처럼 각이 잡힌 합참의장 정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은 오늘따라 심판자의 표식처럼 서늘하게 빛났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강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가 필요 없을 만큼 방을 울렸다. 합동감찰단의 최종 보고서를 공유하겠소? 그녀가 스크린에 파일을 띄월다. 첫 번째 장은 국군수도병원에서 촬영한 이한을 이병의 전신 상처 사진이었다. 갈비뼈의 골절, 신장의 피멍, 그리고 온몸을 뒤덮은 시기가 다른 멍자국들. 회의실에 있던 사성 장군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이것이 어제 내가 목격한 교육의 결과요. 그녀는 다음 장을 넘겼다. 그것은 황덕배 중사와 오치강 중령, 남기훈 대위의 관계도였다. 특별관리 지시, 가혹행위 묵인, 소원수리 누락, 그리고 군납비리 및 상납이라는 붉은색 글씨가 중앙에 박혀 있었다. 이것은 군납비리가 아니라 군기 문란의 문제요. 조용히 듣고 있던 국가안보실장 서희가 날카롭게 지적했다. 합참의장. 물론 해병대 제2사단의 비리는 충격적이요. 하지만 의장께서 합참의 직속 감찰단을 동원해 사단의 지휘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은 명백한 월권이요.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계시오. 군의 지휘 계통을 무너뜨린 선례를 남긴 것이요. 국방부 장관 이순신도 거들었다. 강 의장. 나는 강 의장을 신뢰하지만 이번 일은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소. 아들의 일이 아니었다면 의장께서 직접 헬기를 타고 강화도까지 갔겠소. 그것은 이 재판정의 핵심이었다. 그들은 강서연의 정의가 아닌 그녀의 동기를 문제 삼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강서연에게 쏠렸다. 그녀가 여기서 밀리면 이 모든 것은 다들 바보 여장군의 히스테리로 격화되고 해병대 비리는 꼬리 자르기로 끝날 것이었다. 강서연은 그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장관님, 실장님, 두 분의 우려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네, 맞습니다. 제 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제 강화도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그녀의 솔직한 인정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제가 만약 제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제 감찰단이 발견한 그 27명의 다른 아들들의 비명을 외면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합참의장으로서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어젯밤 감찰단이 확보한 다른 피해 병사들의 익명 진술서를 띄웠다. 황덕배 중사가 아버지 수술비가 급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갚으라고 하자 죽여버린다고 협박했습니다. 백상철 병장이 밤마다 저를 불러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인 가혹 행위를 했습니다. 남기훈 중대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남자 새끼가 그 정도도 못 참냐는 말만 들었습니다. 오치강 대대장님은 저희에게 사고치면 너희 부모님까지 피곤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신고할 곳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금품갈취, 성가학 행위, 그리고 지휘관에 의한 협박. 장관님, 실장님, 그리고 각군 총장님들 강서연이 테이블을 돌며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이것이 제가 월권을 하면서까지 지켜야 했던 대한민국의 아들들입니다. 제가 어제 목격한 것은 제 아들에 대한 폭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합참의장 아들도 밟아버릴 수 있다는 썩어빠진 권력에 대한 과시였고 그 과시를 묵인하고 조장한 지휘부의 범죄였습니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은 해병대 사령관 탁민식을 노려보았다. 탁 사령관. 대답해보시오. 이 탁민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것이 귀관이 말하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해병 정신이란 말인가? 적이 아닌 가장 약한 전우의 등을 물어뜯는 것이? 지휘관의 비리를 덮기 위해 병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그것이 청룡부대의 전통인가? 탁민식은 거대한 체구에도 불구하고 강서연의 분노 앞에서 초라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해병대를 잘못 이끌었습니다. 모든 것은 저희 책임입니다. 그것은 사성장군의 완벽한 항복 선언이었다. 강서연은 다시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을 바라보았다. 저는 어제 제 아들에게 덤마가 합참의장이라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제 지위가 제 아들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관심을 그린 표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제 아들이 겪은 그 고통을 이 나라 그 어떤 부모도 그 어떤 아들도 다시는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저는 월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대통령께서 저에게 이 4개의 별을 달아주신 진짜 이유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사적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군 서열 1위로서의 공적 책무입니다.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점원이라는 감정을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정의와 책무로 승화시켰다. 국가안보실장 서희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 의장, 알겠소. 의장의 뜻, 대통령께 그대로 보고하겠소.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에 월권이란 단어는 없을 것이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소? 국방부 장관 이순신도 입을 열었다. 탁 사령관. 예, 장관님. 해병대는 오늘 죽었소. 하지만 다시 태어나야 하오. 합참의장의 지휘 아래 뼈를 깎는 개혁안을 48시간 내로 작성해서 나에게 직접 보고하시오. 명령 받들겠습니다. 강서연은 눈을 감았다. 첫 번째 전쟁이 끝났다. 용산의 재판정은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을 뒤흔든 태풍의 핵이 되었다. 그날 오후 국방부 장관 이순신과 합참의장 강서연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 탁민식이 나란히 합동 브리핑실에 섰다. 강서연은 그 자리에 서지 않으려 했지만 책임은 함께 지는 것이고 개혁은 함께 완수하는 것이라는 장관의 설득에 응했다. 스포트라이트가 터지는 가운데 해병대 사령관 탁민식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자신의 사성장군 모자를 벗어 연단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해병대 전체의 명예를 내려놓는다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병대 사령관 대장 탁민식입니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죄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한 명의 병사와 그 가족분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해병대를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강화도 제2사단에서 벌어진 모든 비리, 즉 이한을 이병에 대한 상습폭행과 가혹행위, 지휘관들의 조직적인 은폐, 그리고 대대장의 군납 비리까지 단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밝혔다. 이것은 일부 병사의 일탈이 아닌 썩어 빠진 지휘관들의 묵인과 방조, 그리고 부패가 낳은 해병대 전체의 치욕입니다. 이에 저 탁민식은 오늘부로 해병대 사령관직을 내려놓고 군복을 벗겠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사성장군의 잦은 사퇴였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직접 적발하고 군의 환부를 도려낼 결단을 내려주신 합동참모본부 강서연 의장님께 해병대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강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강 의장님, 의장님께서 저희의 부러진 앵커를 다시 세울 기회를 주시길 한 명의 예비역 해병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는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서열 1위에 대한 경례가 아닌 군이 미래를 맡기는 한 군인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강서연에게 향했다. 그녀는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합참의장 강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군은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시작하겠습니다. 탁 사령관의 사의는 반려합니다. 주 모두가 놀랐다. 탁민식의 눈이 커졌다.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더럽힌 것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치우는 것 또한 군인의 마지막 책임입니다. 그녀는 탁민식을 바라보았다. 탁 사령관은 이 시간부로 합참의장 직속 전군 병영 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나와 함께 이 지옥을 청소해야 할 책임이 있어. 도망칠 생각 마시오. 그것은 사퇴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자 마지막 기회였다. 탁민식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이번 사태의 주범들에 대한 처벌이 발표되었다. 백상철 병장, 황덕배 중사, 상관 합참의장 면전 모욕 및 폭행, 특수 가혹행위, 군용물 횡령 등 군 형법상 최고 형량이 적용되어 군사재판에 회부, 남은 인생을 군교도소에서 보내게 될 것이 확실시되었다. 남기훈 대위, 오치강 중령, 즉시 파면.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 모든 연금과 명예가 박탈되었으며 직권남용, 직무유기, 횡령 공모 혐의로 민간 법원에 이첩되어 구속 수감되었다. 조판석 소장, 제2사단장 보직 해임 및 불명예 강제 전역. 장군으로서의 모든 예우가 박탈되었다. 한 달 후, 국군 수도병원 재활 병동. 이하늘은 창가에 앉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의 몸에는 아직 흉터가 남았지만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왔다. 공포에 질렸던 눈빛은 사라지고 20살 청년의 차분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의병 전역 판정을 받았다. 몸의 상처보다 그날의 끔찍한 기억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더 심각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사복 차림의 강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합참의장이 아니라 주말을 맞아 아들을 보러 온 어머니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왔어요. 하늘이 밝게 웃었다. 그래. 오늘은 밥 좀 먹었어? 그럼요. 이젠 죽이랑 밥 먹어요. 서연은 아들 곁에 앉아 아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어두운 바다 위,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부러진 앵커를 움켜쥔 채 고군분투하는 해병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해병의 등 뒤로 거대한 검은 자루가 비처럼 쏟아지는 화살을 막아주고 있었다. 멋진 그림이네. 그냥 요즘 계속 이 생각이 나서요. 하늘은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그날 면회실에서 무서웠어요. 엄마가 합참의장이라는 게 원망스러웠어요. 나 때문에 엄마가 곤란해질까 봐, 엄마 이름에 먹칠할까 봐. 그게 맞는 것보다 더 무서웠어요. 하늘아. 그런데 엄마가 헬기 타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리고 오늘 뉴스에서 다른 피해자들 이야기가 나올 때 깨달았어요. 하늘이 고개를 돌려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다. 엄마는 나 하나 구하러 온 게 아니었구나. 엄마는 그날 나한테만 온 게 아니라 그 부대에 갇혀있던 다른 27명한테도 같이 온 거였어요. 강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 고마워요. 하늘이 처음으로 그날의 일에 대해 고맙다고 말했다. 나 이제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질 거예요. 전역하고 다시 그림 그릴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림을 가리켰다. 나도 엄마처럼 누군가를 지켜주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강서연은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이 아들의 환자복에 부딪혀 작게 소리를 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킨 것은 아들의 목숨만이 아니었다. 아들은 그날의 지옥을 딛고 자신만의 앵커와 검을 찾아낸 것이다. 강서연은 아들을 안은 채 창밖의 서울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지켜낸 아들이 이제 그녀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강화도 청룡부대 게이트의 거대한 파도는 수많은 이들의 군복을 벗기고 철창에 가두고 나서야 비로소 잔잔해졌다. 강서연 합참의장이 용산의 재판정에서 공적 책무를 선언한 그날 이후 군은 문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그것은 개혁이 아니었다. 외과 수술이었다. 마취도 없이 가장 무딘 칼로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강서연의 서늘한 칼날 아래 탕민식 해병대 사령관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다. 그는 합참의장의 부관이 되어 대한민국 해병대의 모든 부대를 이잡듯 뒤졌다. 해병대의 상징이었던 붉은 명찰은 은폐와 폭력의 상징으로 전락했고 수십 년간 이어져온 기수 열애와 악습 같은 낡고 잔인한 인습들이 뿌리째 뽑혀나갔다.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의 간부와 병사들이 징계를 받거나 군복을 벗었다. 탕민식은 매일 밤 사령관실에서 홀로 담배를 태우며 강서연이 부러뜨리겠다던 그 앵커를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지 고뇌했다. 그는 도망치는 대신 가장 치욕스러운 방법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폭풍의 중심에 있던 이들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단호했다. 백상철 병장, 황덕배 중사, 상관합참의장 면전 모욕 및 폭행, 특수 가혹행위, 군용물 상습 횡령 등 열거하기도 힘든 죄목이 적용되었다. 황덕배는 자신의 범죄 카르텔이 모두 드러나자 오치강과 남기훈이 모든 것을 지시했다고 미친 듯이 발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을 주범으로 명시했다. 두 사람에게는 군 형법상 사형 다음 가는 형량인 수십 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그들의 남은 인생은 햇빛 한 줄기 들지 않는 군, 교도소, 독방에서 썩어갈 터였다. 남기훈 대위, 오치강 중령, 두 사람의 운명은 더욱 비참했다. 그들은 지휘관이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특혜 시비를 막기 위한 선이었다는 변명을 일축했다. 오히려 지휘관의 직위를 이용해 병사를 사적인 목적, 진급 및 횡령의 제물로 삼은 가장 비열한 범죄로 규정했다. 두 사람은 단순 파면을 넘어 불명예 강제 전역 및 계급 강등 조치를 당했다. 그들의 모든 연금과 명예는 박탈되었으며 민간 법원으로 이첩되어 횡령 및 직권남용의 죄까지 더해져 결국 백상철과 황덕배 못지않은 긴 세월을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게 되었다. 조판석 소장, 제2사단장 그는 직접적인 범죄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이 모든 지옥도를 자신의 사단 내에서 방치한 지휘 책임을 물어보직 해임된 뒤 가장 쓸쓸한 강제 전역을 맞았다. 그의 마지막 전역식에는 단 한 명의 부하도 단 한 개의 훈장도 없었다. 폭풍은 그렇게 수많은 것을 집어삼키고 지나갔다. 그로부터 꼬박 6달이 흘렀다. 지옥 같았던 강화도의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서울 용산 국군수도병원 재활병동의 창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자, 이제 이하늘 군, 민간인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군의관이 웃으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의병 전역. 갈비뼈와 신장은 회복되었지만 그날의 끔찍한 기억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는 그가 남은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하늘은 덤덤하게 서류에 서명했다. 지난 몇 달간 그는 병실 침대 위에서 수많은 생각을 했다. 분노했고 절망했고 원망했다. 하지만 매일같이 아무리 바빠도 단 10분이라도 얼굴을 비추려 했던 어머니의 지친 얼굴을 보며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더 이상 그 지옥에 갇혀 있을 수 없다고. 어머니 기다리시겠습니다.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늘은 낡은 군복 대신 어머니가 가져다준 편안한 면바지와 셔츠를 입었다. 병실 문을 나서는 순간 수십 년 묵은 쇠사슬이 끊어지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병원 정문. 수많은 위병과 헌병들의 경례를 받으며 나타나는 합참의장이 아니었다. 오늘은 검은색 정장도 사성 장군의 위엄도 없었다. 강서연은 수수한 베이지색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멀리서 걸어 나오는 아들을 보았다.
강화도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뼈만 앙상하지도 공포에 질려있지도 않았다. 아직 애틋한 얼굴이었지만 그늘졌던 눈빛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가자, 아들. 서연이 아들의 가방을 대신 들려 했다. 아닙니다. 이젠 제가 들어야죠. 하늘이 웃으며 가방을 고쳤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병원을 걸어 나왔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사성장군과 이등병이 아닌 어머니와 아들로서 나누는 첫 대화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서연이 어색하게 물었다. 병원 밥 지겨웠는데. 하늘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그냥 집에 가서.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그 말에 강서연은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섰다. 지난 30년간 아들에게 김치찌개 한 번 제대로 끓여준 기억이 손에 꼽았다. 그녀는 자신이 합참의장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눈시울이 붉어져 고개를 살짝 돌렸다. 그래. 그러자. 집에 가자. 그녀의 개인 세단이 아닌 아주 평범한 승용차가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달렸다. 하늘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화로운 풍경을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머니. 응. 그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들었어요? 다들 큰 벌을 받았다고. 서연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응, 그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른 것뿐이야. 왜? 그들이 불쌍해. 아니요. 하늘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됐을까? 뭐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괴물로 만들었을까? 만약 제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저도 그들처럼 됐을까요? 그것은 하늘이 지난 몇 달간 스스로에게 던졌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서연은 차를 잠시 갓길에 세웠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하늘아. 네. 괴물은 태어나는 게 아니야. 괴물이 되는 걸 선택하는 거지.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오치강, 황덕배. 그들은 모두 선택했어. 진급이라는 욕심을 위해, 돈이라는 이익을 위해, 그리고 폭력이라는 손쉬운 권력을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기를 선택한 거야. 하지만 너는 그 지옥 속에서 괴물이 되기를 거부했어. 넌 맞으면서도, 그들을 원망하면서도 그들처럼 되지 않았어. 넌 끝까지 사람으로 버틴 거야. 그녀는 아들의 뺨을 쓰다듬었다. 엄마는 내가 그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것보다 그 지옥을 겪고도 여전히 사람으로 남아준 게 훨씬 더 고맙고 자랑스럽다. 아들 하늘은 어머니의 그 말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마지막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생존자였다. 1년 후 서울 인사동의 한 작은 갤러리. 부러진 앵커, 다시 심은 뿌리라는 제목의 작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갤러리 중앙에는 그날의 기억을 담은 거대한 유화 한 점이 걸려 있었다.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 진흙탕에 반쯤 박힌 채 부러져 있는 해병대의 앵커를 그리고 있었다. 앵커는 녹슬고 부서져 있었지만 그 부러진 틈 사이로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새하얀 새싹 하나가 굳건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새싹을 향해 하늘의 먹구름을 뚫고 한 줄기 거대한 빛이 내리쬐고 있었다. 그림의 작가 이하늘은 이제 우아한 복학생이자 신진 작가가 되어 관람객들에게 자신의 그림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 그림은 제 군 생활의 기억입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그들은 저 청년이 강화도 게이트의 그 피해자임을 알고 있었다. 저는 모든 것이 부러지고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부러진 곳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뿌리는 상처를 먹고 자란다는 것을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차분하고 단단했다. 갤러리 한쪽 구석, 모자를 눌러쓴 여성이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합참의장이 아닌 아들의 첫 전시회를 축하하러 온 평범한 어머니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때
하늘과 눈이 마주쳤다. 하늘은 관람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어머니에게로 걸어왔다. 왔네요. 그래. 멋지다. 아들. 그림 속 빛이 제 엄마예요. 하늘이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날 면회실에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 그림 속 빛처럼. 이제 알아요. 엄마의 그 별 4개가 날 겨누는 칼이 아니라 날 지키는 방패였다는 거. 이 나뿐만 아니라 그 부대에 있던 다른 27명의 방패. 강서연은 아들의 그 한마디에 지난 1년간의 모든 피로와 죄책감이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툭 쳤다. 가자. 김치찌개 끓여놨어. 진짜요? 오늘은 안 태웠죠? 이 자식이. 두 사람이 웃으며 갤러리를 나섰다. 따뜻한 봄 햇살이 상처를 딛고 다시 선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강서연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군에는 아직도 뽑아내야 할 부러진 앵커들이 수없이 많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연약한 아들이 가장 강인한 뿌리가 되어 자신을 지탱해주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다시 합참의장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어머니로서 자신의 길을 걸어갈 힘을 얻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